전 세계가 그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최고 재벌의 상속녀가 하루아침에 증발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회의실에서의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사람을 바꾸면 어떨까요? 사람이 장비보다 싸잖아요. SNS는 1000만 번 재생되었고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6개월 후 믿기 힘든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서울의 허름한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그녀가 발견된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온데간데 없고 주름진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습니다.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예요. 저는 제 침실에 앉아서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 숫자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그 영상이 이제 1000만 번 재생됐더라고요. 1000만 명이 제가 평생 한 말 중에 가장 나쁜 말을 하는 걸 봤다는 뜻이었어요. 영상 속에서 저는 큰 회의실에 앉아서 비싼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밝은 조명 아래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자신만만하고 똑똑해 보였죠. 마치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정말 끔찍했어요. 새 기계를 사는 대신 일하는 사람들을 바꾸면 어떨까요? 사람이 장비보다 싸잖아요. 어제 그 순간이 기억나고 있었어요. 제가 똑똑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사업가들이 저를 아버지처럼 똑똑하다고 생각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알렉산더 하트의 버릇없는 딸이 아니라 더 많은 걸 아는 사람으로 봐주길 바랐습니다.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저를 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침실 문이 노크도 없이 열렸어요. 아버지가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얼굴이 돌덩이 같았어요. 차갑고 화가 나 있고 실망스러워 보였습니다. 에밀리. 조용한 목소리였는데 무서웠어요. 변명해 보려고 했어요. 아빠, 제가 그런 뜻이 아니라. 말하지 마. 아버지가 말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었거든요. 항상 제 말을 들어주셨어요. 항상 제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셨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셨어요. 잠깐 화난 얼굴이 슬퍼 보였습니다. 에밀리, 나는 너에게 모든 걸 다 줬다. 예쁜 옷들, 비싼 학교, 세계 여행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주는 걸 잊었구나. 뭐요? 속삭였어요. 마음을. 그 말이 뺨을 맞은 것처럼 아팠어요. 반박하고 싶었어요. 저한테도 마음이 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 식모들, 운전기사들, 정원사들을 생각해보니까 무서운 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분들을 감정과 가족이 있는 진짜 사람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제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물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일어나서 창문으로 걸어가셨어요. 밖으로는 거대한 정원이 초록 바다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너머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가방 하나만 챙겨라. 저를 보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작은 가방 하나. 정말 필요한 것들만. 심장이 북처럼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는 건가요? 한국. 한국이라고요? 한국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만들고 매운 음식 먹는다는 것 말고는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얼마나 오래요? 아버지가 돌아서셨어요. 눈이 진지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인간이 되는 법을 배울 때까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안 돼요. 저를 보낼 수 없어요. 미안해요. 제가 고칠게요. 이렇게 하는 게 고치는 거다. 너는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 너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해. 다른 사람들의 진짜 삶이 어떤 건지 알아야 하고. 하지만 저는 한국말 못해요. 거기 아는 사람도 없어요. 알고 있다. 그래서 더욱 가야 하는 거야. 문으로 걸어가시다가 멈추셨어요. 클레어 웡이 서울공항에서 너를 만날 거다. 그 다음부터는 혼자야. 아빠, 제발. 비행기는 내일 새벽 6시에 출발한다. 문이 작은 소리를 내며 닫혔어요. 저는 핸드폰과 함께 혼자 남겨졌는데 핸드폰은 계속해서 전 세계 모르는 사람들의 화난 메시지들로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제 침실을 둘러봤어요. 실크 커튼은 대부분 사람들이 1년 동안 버는 돈보다 비쌌어요.
옷장은 가격표도 보지 않는 명품 옷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보석함은 다이아몬드와 금으로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내일 이 모든 걸 뒤로 하고 떠날 거였어요. 내일 제 이름도 아버지 돈도 모르는 곳으로 갈 거였습니다. 내일 아무것도 없는 에밀리 하트가 진짜 누구인지 배워야 할 거였어요. 평생 이렇게 무서웠던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어쩌면 처음으로 진짜로 살아있다는 게 무엇인지 배우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비행기 좌석에 앉아 있는데 정말 감옥 같았어요. 14시간 동안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허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울고 또 울어서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승무원분이 계속 뭔가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었는데 제가 필요한 건 집에 돌아가는 것 뿐이었어요. 이 모든 악몽이 사라져버리는 건 말이에요. 작은 비행기 창문에 얼굴을 대고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래쪽으로 모르는 도시가 펼쳐져 있었어요. 이곳이 바로 서울, 한국이었어요. 앞으로 제가 살아야 할 새로운 집이었죠. 긴장이 되었어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쿵 하고 착륙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한국말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나 아랍어와는 정말 다른 소리였어요. 말들이 물처럼 흘러가면서 어디서 한 단어가 끝나고 다른 단어가 시작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을 따라 공항을 걷고 있었어요. 모든 게 낯설고 새로웠습니다. 표지판들은 작은 그림 같은 한글로 되어 있었어요. 냄새도 달랐어요. 완전히 모르는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에서 작은 가방 하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에서는 보통 옷과 신발, 액세서리로 가득 찬 큰 가방 4개를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7벌의 옷과 기본 세면용품, 그리고 노트북만 들어있는 가방 하나뿐이었어요. 아버지가 그것만 가져가라고 했거든요. 검은 단발머리를 한 여자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하트 씨인가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영어로 물어보셨어요. 네, 저예요. 저는 클레어 웡이에요. 아버님께서 도와드리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클레어 씨는 피곤해 보였어요. 아마 왜 자기가 버릇없는 미국 아가씨를 돌봐야 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을 거예요. 이해할 만했어요. 작은 흰색 차까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타던 크고 검은 차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가죽 시트가 아니라 천으로 된 시트였고요. 클레어 씨 말고는 운전사도 없었어요. 서울을 지나가면서 창밖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시가 정말 바쁘고 시끄럽고 어지러웠어요. 사람들이 인도에서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고요. 오토바이들이 차들 사이를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네온사인들이 읽을 수 없는 한글로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는 건가요? 클레어 씨에게 물어봤어요. 아파트로 가요. 구로구에 있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살거든요. 아파트라는 말을 들으니까 뉴욕에 사는 친구 제시카의 펜트하우스가 생각났어요. 대리석 바닥에 천장부터 바닥까지 내려오는 커다란 창문들, 그리고 모든 사람 이름을 다 아는 도어맨이 있는 그런 곳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완전히 틀렸어요. 클레어 씨가 낡고 지쳐 보이는 좁은 건물 앞에서 차를 세웠어요. 벽에서 페인트가 벗겨지고 있었고요. 작은 베란다들에는 알록달록한 빨래들이 깃발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문 근처에는 한글로 뭔가 적힌 표지판이 붙어 있었어요. 여기에요. 클레어 씨가 말했어요. 마음이 발까지 푹 꺼져버렸어요. 좁은 계단을 3층까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는 요리하는 냄새와 세제 냄새가 섞여서 나고 있었어요. 클레어 씨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라고 손짓했어요. 방이 집에 있던 옷장보다도 작았어요. 한쪽 벽에는 싱글 침대가 붙어 있었고요. 작은 책상이 창문 아래 놓여 있었는데 창밖으로는 다른 건물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어요. 구석에는 작은 냉장고가 웅웅거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전자레인지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어디에 있나요? 물어봤어요. 클레어 씨가 복도 쪽을 가리켰어요. 공용 화장실이에요. 복도 저쪽 끝에 있어요. 공용 화장실이라고요. 모르는 사람들과 화장실을 같이 써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가족하고도 화장실을 같이 써본 적이 없거든요. 클레어 씨가 작은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아버님이 드리라고 하셨어요. 한 달 용돈이에요.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이 달러로 얼마인지 몰랐지만 숫자가 크니까 꽤 많은 것 같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이것도요. 클레어 씨가 신용카드를 주면서 말했어요. 한 달 한도가 200만 원이에요. 원이 한국 돈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300만 원은 미국 돈으로 2,500달러 정도였고요. 신용카드 한도는 2,000달러 정도였어요. 집에서는 쇼핑 한 번 할 때 그것보다 더 많이 썼거든요. 일주일 후에 다시 와서 확인해 볼게요. 클레어 씨가 말했어요.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게 100만 개나 있었어요. 한글을 읽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음식을 사죠? 한국말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죠? 집에 있던 화장실보다 작은 방에서 어떻게 살죠? 하지만 그냥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클레어 씨가 떠난 후에 좁은 침대에 앉아서 새로운 집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벽이 너무 얇았어요. 옆방에서 누군가 텔레비전 보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고요. 다른 데서는 누군가 전화로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디선가는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계속 벨소리만 울리고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어봤는데도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제발 집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교훈을 얻었어요. 더 나아질 거라고 약속해요. 바로 답장이 왔어요. 인간답게 사는 법을 배워라. 에밀리. 핸드폰을 침대에 던지고 울기 시작했어요. 뭔가 원할 때 하는 예쁜 울음이 아니라 콧물이 나고 눈이 퉁퉁 붓는 진짜 울음이었어요. 울음을 그치고 나니까 작은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음식을 찾아야 했는데 그러려면 이 방을 나가서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도시로 나가야 했어요. 작은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고 작은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엉망이었고 화장은 다 지워져 있었어요. 알렉산더 하트의 딸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아마 그게 목적이었을 거예요. 깊이 숨을 쉬고 지갑을 들고 문을 열었어요. 이제 인간답게 사는 법을 배울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첫 번째 주는 정말 이상했어요. 마치 규칙을 모르는 게임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풀 수 없는 퍼즐이었어요. 아래층에 있는 편의점이 제 생명줄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시인처럼 라면과 생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어요. 10대 알바생은 제가 돈을 제대로 세지 못할 때마다 짜증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한국 동전들은 저한테는 장난감 돈처럼 보였어요. 너무 많이 내는 건지 적게 내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라면은 마치 골판지에 불을 섞어 놓은 맛이었어요. 혀가 따갑고 눈물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싸고 작은 방에서 끓이기 쉬워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라면만 먹고 있었어요. 나흘째 되는 날, 집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작은 식당을 발견했어요. 그곳을 운영하는 할머니는 눈이 참 따뜻하시고 손이 주름투성이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니까 빠른 한국말로 뭔가 말씀하고 계셨어요. 저는 석상처럼 서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제가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국그릇을 가져다 주셨어요. 국이 매워서 콧물이 흘렀지만 화학물질 맛이 아니라 진짜 음식 맛이 나고 있었습니다. 돈을 내려고 하니까 손을 흔들면서 친근하게 뭔가 말씀하셨어요. 아마 더 먹으라는 뜻인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매일 그 식당에 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똑같은 매운 국을 가져다 주셨어요. 저는 번역 앱에서 배운 한국말 3마디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며 절을 했어요. 할머니는 항상 웃으시면서 제 어깨를 손녀를 대하듯 토닥여 주셨습니다. 일주일 후에 건물 복도에서 공지를 하나 발견했어요. 한글 아래쪽에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무료 한국어 교실이라고요. 주소는 6블록 떨어진 주민센터였어요. 종이를 휴지통에 버릴 뻔했어요. 한국어 배우기는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글자들이 진짜 글씨가 아니라 작은 그림처럼 보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 말이 생각났어요. 인간답게 사는 법을 배워라. 아마 언어를 배우는 것도 이곳에서 인간이 되는 과정 중 하나일 거예요. 주민센터는 50년 전에 지어진 것 같은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었어요. 2층으로 올라가서 교실을 찾았는데
안에 15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얼굴을 보고 서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알 수 있었거든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선생님이 교실 앞에 서 계셨어요. 어깨까지 오는 검은 머리에 단순한 스웨터를 입고 계셨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저를 보시고는 따뜻하게 웃어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아무 자리나 앉으세요. 뒤쪽 구석자리를 골랐어요. 제가 얼마나 헤매고 있는지 누가 알아채기 전에 숨어서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선생님이 화이트보드에 한글을 쓰고 계셨습니다. 한국어 쓰기는 영어와 다르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글자를 한 줄로 쓰는 게 아니라 한글은 글자들이 쌓여서 블록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각 블록이 하나의 소리라고요. 머리가 아파올 정도로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금방 알아차리는 것 같았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온 젊은 남자가 손을 들고 완벽한 영어로 질문하고 있었어요. 태국에서 온 여자분은 다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바보가 된 것 같아서 부끄러웠어요. 집에서는 모든 사람이 저보고 똑똑하다고 했거든요. 비싼 사립학교를 졸업했고 세계 언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불가능한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 파키스탄 학생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키가 크고 말랐는데 검은 머리에 온화한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처음 배우시나요? 물어봤어요. 목소리를 믿을 수 없어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점점 쉬워져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아지즈라고 해요. 6개월 동안 공부하고 있어요. 에밀리예요.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에밀리. 커피 마실래요? 한국어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곳들을 보여드릴게요. 마음 한편으로는 싫다고 하고 싶었어요. 작은 방으로 달려가서 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마음으로는 혼자서 계속 헤매는 게 지겨웠어요. 좋아요. 대답했어요. 아지즈가 한글과 영어로 모든 게 적혀 있는 작은 카페로 데려갔어요. 둘 다 주문해주면서 커피와 주세요. 얼마예요? 라고 말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물어봤어요.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나쁜 사람이라고 벌 주려고 이곳에 보냈다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아지즈는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열심히 일하는 것과 공동체에 대해 배우기 좋은 곳이에요. 여기 사람들은 서로 챙겨주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내일 한국어 수업 끝나고 저랑 같이 가요. 봉사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지즈가 저를 주민센터 지하로 데려갔어요.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어요. 김치와 밥, 그리고 뭔지 모르는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소리들과 금속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테이블과 의자가 가득한 큰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르신들이 앉아서 금속 쟁반에 담긴 음식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혼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었고 친구들과 조용히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배식대 뒤에서는 앞치마를 한 봉사자들이 음식을 떠주고 있었습니다. 작고 나이 드신 할머니가 저희를 알아보시고 걸어오셨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많았지만 눈은 밝고 또렷하셨어요. 아지즈가 할머니와 한국말로 이야기하더니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이분이 김영자 할머니세요. 무료 급식을 운영하고 계셔요. 음식 배식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물어보시네요. 방 안의 모든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걸 둘러봤어요. 집에서는 음식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배고프고 외로울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궁금해한 적도 없었고요. 김할머니가 앞치마를 주시면서 배식대를 가리켰어요. 영어는 하지 못하셨지만 밥을 그릇에 퍼담는 법과 국을 흘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떠주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그릇을 배식할 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걸 받으신 어르신이 살짝 절을 하시면서 한국말로 뭔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마워하시는 미소는 번역이 필요 없었어요. 그 다음 2시간 동안 수십 명에게 밥과 국을 배식했어요. 김할머니가 옆에서 일하시면서 제가 모든 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해 주셨습니다. 배식대에 국을 흘렸을 때는 닦아주시면서
국자를 더 잘 잡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오후가 끝날 무렵에는 발이 아프고 허리가 쑤시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따뜻하고 충만한 기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아지즈가 말한 공동체였어요. 김할머니, 아지즈, 심지어 식사하시는 어르신들까지 모두 서로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저까지도 챙겨주고 계셨어요. 한국에 온 이후로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국 생활을 마치고 1년 후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아버지 사무실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부터가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면서 생긴 작은 상처들이 있었고요. 손톱도 길고 예쁘게 칠해져 있던 것이 아니라 짧고 실용적으로 잘려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수천 그릇의 밥을 퍼줬어요. 비행기에서 가져온 큰 냄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김치찌개가 들어 있었어요. 김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매운 국이었습니다. 이 요리법을 제대로 배우는데 3개월이 걸렸어요. 아버지는 커다란 나무 책상 뒤에 앉아 계셨어요. 제가 떠날 때와 똑같아 보였습니다. 완벽한 정장, 완벽한 머리, 모든 게 완벽했어요.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에는 놀라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는 말을 시작하시다가 멈추셨어요. 달라 보이나요? 제가 물었어요. 정말 달라졌어요. 아버지의 작은 주방 공간으로 가서 비싼 가스레인지에 국을 데우기 시작했어요. 마늘과 고춧가루 냄새가 차가운 사무실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집 냄새 같았어요. 이 사무실이 아니라 진짜 집이 무엇인지 배웠던 주민센터 말이에요. 국을 데우는 동안 아버지에게 한국에서 보낸 1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 집 화장실보다 작은 방에서 잤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할머니가 처음으로 저를 안아주셨던 날 이야기도 했어요. 흘리지 않고 점심을 성공적으로 배식한 날이었거든요.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도 했어요. 치매를 앓고 계셔서 모든 사람 이름을 잊어버리시는데 제 이름만은 기억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제 손을 잡으시면서 한국말로 착한 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도 말씀드렸어요. 진짜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아지즈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 가장 좋은 친구이자 선생님이 되어준 사람이었어요. 똑똑하다는 게 여러 언어를 하거나 사업을 이해하는 것 이상이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가장 똑똑한 일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거라고 가르쳐줬어요. 아버지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계속 들어주고 계셨어요. 아버지에게도 새로운 일이었을 거예요. 국이 다 끓었어요. 2그릇에 따라서 하나를 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셨어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말했어요. 하인도 없고 요리사도 없고 도움도 없이요. 그냥 저와 김할머니가 한글로 적어주신 요리법 뿐이었어요. 그 한글을 읽는 법도 배웠고요. 아버지가 조금 맛을 보셨어요. 눈썹이 놀라서 올라갔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구나. 말씀하셨어요. 김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마음을 담아 만든 음식이 더 맛있다고요. 제가 말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이 국을 끓였어요. 제가 배운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요. 아버지 맞은편에 앉아서 저도 먹기 시작했어요. 매운 국이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면서 주민센터 주방에서 보냈던 겨울 오후들이 생각났습니다. 뭘 배웠니? 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인간답게 산다는 건 다른 사람들을 완전한 한 사람으로 보는 거라는 걸 배웠어요. 그냥 일꾼이나 하인이나 도구가 아니라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게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도 알았어요. 아버지가 국을 더 드시면서 제 말을 생각하고 계셨어요. 우리 회사에 대해서도 뭔가 배웠어요. 계속 말했어요. 우리 직원들은 그냥 표에 적힌 숫자가 아니에요. 가족도 있고 꿈도 있고 걱정도 있어요. 우리가 직원들을 더 잘 챙기면 직원들도 우리 사업을 더 잘 챙길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니? 한국에서 봤던 것 같은 직원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어요. 더 나은 의료 혜택, 자녀 교육 지원,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주민센터 같은 곳들 말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에 속해 있다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국을 다 드시고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사장이 직원을 보는 눈이 아니라 아버지가 딸을 보는 눈이었어요. 정말 인간답게 사는 법을 배웠구나.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제 진짜 이름도 알게 됐어요. 진짜 이름.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저를 에밀리라고 불렀어요. 에너지 회사 사장 딸 에밀리 하트가 아니라요. 그냥 에밀리. 뭘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로 알아줄 만한 사람 말이에요. 일어나서 빈 그릇들을 치웠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주민센터에서 설거지하시던 김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한국어 수업에서 새로 온 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던 아지즈도 생각나고요. 언젠가 한국에 다시 가고 싶어요.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먼저는 거기서 배운 것들을 여기 우리 회사에 가져오고 싶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내일부터 시작해보자. 저는 에밀리 하트이지만 에밀리이기도 해요. 아버지의 딸이지만 제 자신이기도 하고요. 서울의 작은 방에서 인간답게 사는 법을 배웠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같은 걸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김치찌개는 다 먹었지만 그 따뜻함은 남아있어요. 앞으로 어디를 가든 한국이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